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추위가 살을 내는 병자년 인조임금 시대에 북쪽 오랑캐가 대군을 끌고 조선을 쳐들어온 때의 일이다. 늦가을 빨간 단풍이 곱게 물들 무렵 16 꽃다운 나이에 동갑내기 처자와 혼례를 올린 최씨 선비는 이름만 대도 알만한 부유한 사대부가의 외아들이었다. 아무런 시름 없이 과거 준비를 하면서 아름다운 아내와 신혼의 단꿈을 꾸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던 때였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왔다는 비보는 한양도성에 눈 폭풍처럼 휘몰아쳤고 임금님이 피난을 갔다는 등 흉흉한 소문은 사실이 되어 너도 나도 피난 행렬에 몸을 실어야만 했다. 이런 급박한 소식은 이들 신혼부부에게도 들려왔고 다급히 피난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피난하기 직전 남편 최선비는 신부가 선물한 얼레빗을 힘주어 반으로 부러뜨린 후 반쪽을 신부의 손에 꼭 쥐어주며 말했다. 부인, 여기 얼레빗 반쪽을 간직하시오. 비록 몸은 다르나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어 한 몸이나 징배 없음을 항상 잊지 말자는 징표라오. 부지불식간의 상황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꽃다운 새색시는 남편이 내미는 얼레빗 반쪽을 두 손에 꼭 쥐며 결연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피난길에 나선 신혼부부는 난리통에 서로 헤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여 잠시 쉴 때조차 손을 놓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오랑캐를 피해 나무로 길을 나섰기에 피난 행렬은 순식간에 인파로 가득 찼다. 그런데 멀리 북쪽에서부터 말 달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괴로운 듯한 아우성이 뒤섞여서 들려왔다. 갑작스럽게 인파가 무너지더니 피난민들이 뒤섞이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오랑캐가 닥치는 대로 무고한 피난민들을 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남편 최선비는 오랑캐들이 점점 가까이 오자 급히 아내를 길가 초가에 장독 뒤로 숨게 했다. 그리고 길가에 놓아둔 짐을 가지러 간 사이 그만 오랑캐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어린 새댁은 남편이 돌아오길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소란이 잠잠해지자 길가로 조심스럽게 나가보았으나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해 쓰러져 있거나 숨진 상태였으며 오랑캐들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간 후였다. 젊은 세댁은 혹여 남편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흩어진 짐들과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사이를 뒤져보았으나 자신들이 두고 온 짐만 어지러운 틈 속에서 발견되었을 뿐 남편의 어떠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한편 남편 최선비는 오랑캐들이 던진 올가미에 묶여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많은 동포들과 함께 긴 행렬을 이루며 북쪽으로 끝없이 끌려가고 있었다. 남편은 끌려가는 와중에도 아내의 안위가 걱정되었기에 차가운 sak풍에도 추운 줄 몰랐으며 품속에 간직한 아내와 나누어 가진 얼레빗 반쪽만이 최선비를 달래주었다. 최선비는 이렇게 압록강을 건너 정처 없이 끌려갔고 그렇게 무심한 세월은 근 40년이 흐르게 되었다. 낯설은 타지에서의 고초로 최선비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주름이 깊게 베었으며 머리는 하얗게 새어 그 누구도 최선비가 귀한 집 자제였으리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최선비는 오랑캐 땅 어느 농가에서 노비로 지내다가 주인이 출타 중인 것을 틈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탈출을 시도했다. 꽃다운 나이 16세에 끌려와 이제는 50이 훌쩍 넘었지만 두고 온 아내를 다시 보고픈 간절함과 반드시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에 40년 가까운 세월을 혹독한 타향에서 고초를 견뎌냈다.
최선비는 낯선 땅을 수개월 동안 정처 없이 나무로 향했던지라 몰골이 말이 아니었으나 바람에 실려오는 고향의 냄새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국 땅에 점점 가까워짐을 느끼게 했으며 두고 온 아내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은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했다. 마침내 온갖 우여곡절 끝에 최선비는 그리던 한양 성내로 들어왔다. 하지만 이 어찌된 일인가. 기억을 더듬어 찾아간 그곳에 꿈속에서 수없이 드나들었던 자신의 신혼방이 있던 본가는 흔적 없이 사라졌고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려 했으나 남루해질 대로 남루해진 행색의 최선비를 벌어지 보듯이 사람들은 피할 뿐이었다. 난리를 겪은 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민초들의 형편은 여전히 공공하니 당연히 어느 누구도 기꺼이 끼니를 제공해주는 사람도 없었기에 동구 밖에 이르자 최선비는 그만 탈진에 쓰러지고 말았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최선비는 꿈속에서 그 옛날 신혼때로 돌아가 아내를 만나 즐거운 한때를 보내다가 갑자기 아내가 멀어져 가자 안타까워 부르짖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허, 이제 정신이 좀 드신 게요. 한 고비는 넘겼소이다 그려. 허허. 최선비는 눈앞에서 낯선 노스님이 빙그레 웃는 모습을 대하고 잠시 어리둥절했으나 비로소 자신이 살았음에 안도했다. 이렇게 최선비는 노스님의 안자에 1년 가까이 기거하며 기력을 회복했다. 어느 햇볕 따스한 날 최선비는 암자의 뜰로 나와 무심히 산 아래 펼쳐진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세월의 무상함도 느껴졌고 마음이 서글퍼졌으며 어찌 이리 운명이 고달픈지 억울함마저 들었다. 자신의 기억 속에 점점 희미해져가는 아내의 모습 또한 자신처럼 변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심란해졌다. 그때 노스님이 탁발을 하고 암자로 들어오자 최선비는 노스님의 바랑을 받아들며 반갑게 맞이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따라 노스님은 고개를 갸웃하면서 최선비의 이름을 다시금 물어보았고 최선비가 겸연쩍어하며 답하자 스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무언가 짚히는 것이 있다는 듯이 말했다. 어허, 소승이 어느 마을 산자락을 지나는 중에 갓 세운 듯한 비석과 묘를 보았는데 선비님의 함자가 적혀 있었소이다 그려. 내일 짬을 내어 함께 가보시지요. 최선비는 스님이 말하는 지역이 과거 자기 집안의 선산 근처인 것으로 짐작되어 뭔가 아내를 찾을 수 있는 끈이 연결된 듯하여 밤잠을 설치었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스님과 함께 그곳으로 갔다. 과연 비석과 묘가 얼마 전에 조성된 것처럼 보였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로 다가가 비문을 보니 병지한 년에 부부가 헤어져 여러 해가 흘렀으나 생사를 모르다가 유복자가 거거급제하고 출사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니 아들이 실종되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그분의 옷으로 장례하여 추모한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최선비는 비문을 보고 마치 자신의 일인 듯 지난 날이 생각나 통곡하였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이 모습을 묘지기에게 말했고 묘지기가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달려와 그토록 슬피 우는 이유를 묻자 최선비가 답했다. 어허, 비문의 내용이 마치 내가 겪은 지난 날을 말하는 듯하여 내 잠시 오열하였소. 그러셨구먼요. 이 묘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이 어른께서 오랑캐에게 끌려가 생사를 모른다고 합니다요.
아마도 당시에는 살아계셨다 해도 지금은 이승뿐이 아닌 듯 싶어 미리 묘소를 만든 것입니다요. 그분의 아드님께서 소년급제하여 지금은 전라감사로 계시고 그 어머니도 아직 생존해 계신다고 합니다요. 최선비는 그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지난 1년을 함께했던 노 스님에게는 그간 살펴준 은혜에 감사하며 하직하고 행장을 꾸려 전라도 가명을 향해 길을 떠났다. 달포를 걸어 드디어 최선비는 전라 가명에 도착하여 벅찬 마음으로 감사 뵙기를 청했으나 너무나도 남루한 행색이었기에 문지기들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수차례 거절당한 최선비는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에 지필묵을 빌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써내려갔다. 저는 본디 양반가의 후손으로 나이 16에 양반가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 혼인하였으나 신혼 때 오랑캐가 쳐들어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듣건대 아내가 유복자를 낳아 호남에 기거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부디 헤어진 아내를 다시 만나 못다한 부부의 연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최선비는 수문장을 통해 서찰을 전해달라고 청했으며 간곡한 모습에 이끌려 서찰은 감사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예사롭지 않은 필체로 쓰여진 사연을 접한 감사는 눈이 번쩍 띄었으며 황급히 아전을 불러 서찰을 보낸 사람을 불러들이라 일렀다. 최선비가 동원에 들어와 예를 올리자 감사는 최선비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어딘가 자신과 닮은 구석을 찾으려 했으나 연로하고 행색이 너무 남루한 모습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를 떠올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남루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스하고 애틋하였으며 하얗게 샌 머리에 깊은 주름이 가득한 모습이었지만 선비의 기운이 감도는 것을 보고 감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여 물었다. 지난날 헤어졌다는 부인의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감사가 이리 묻자 최선비는 왈칵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저와 같은 나이이니 50 후반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디 어르신의 집안 내력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 말을 듣고 최선비는 미리 준비해온 두 번째 편지를 내밀었다. 기시를 보는 이목이 많아 혹여 감사에게 누가 될 것이 염려되어 집안 내력을 물어볼 것을 예상하여 미리 간략히 글을 썼던 것이다. 두 번째 편지를 받아든 감사는 한참을 읽어보고 자기 집안과 조상의 내력과 일치하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으며 급히 자빈을 물리고 최선비를 가명 숙소에 머물도록 일렀다. 지금까지 정황만으로 보면 찾아온 남루한 노선비가 자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겠으나 집안의 내력이야 들어서 알 수도 있는 노릇이고 유복자라 한 번도 아버지를 뵌 적이 없어 확신이 들지 않았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찌해야 할지 감사의 고민은 깊어졌고 낯빛에 근심이 어리게 되었다. 아들의 낯빛이 날이 갈수록 좋지 못한 것에 걱정이 된 감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예, 아범아, 어찌하여 근자의 통음식에 손을 대지 못하고 얼굴이 그리 상한 것이냐? 혹여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는 것이냐? 이 어미에게 속 시원히 말해보거라. 잠시 주저하던 감사는 어머니에게 며칠 전 찾아온 노 선비가 탄원서를 올린 사연을 여쭈었다. 아니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어미와 상의하지 않았더냐? 이 어미에게 물어보면 바로 해결될 것을 어서 그 노선비를 모셔오거라. 감사의 어머니는 발을 들이운 채 노선비를 방 안에 들어오도록 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을 보니 감사의 어머니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젊을 적 남편의 모습만 머리에 맴도는지라 눈앞의 노인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감사의 어머니는 노선비에게 조용히 물었다. 선비님의 단원서와 집안 내력이 적힌 편지를 접하니 과거 헤어졌던 남편에 관한 내용이 맞는 듯합니다. 허나 이리 수많은 세월이 지났으니 혹독한 객지에서 지금까지 살아 계신다는 것이 믿기지도 않을 뿐더러 세월이 외모를 너무나 몰라보게 변하게 하였는지라 확신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혹여 부인과 헤어지기 전에 두 사람만의 징표를 나누진 않으셨는지요. 이 말을 듣고 노선비는 품속에서 헝겊에 여러 번 감싸 소중히 간직해온 얼레비 반쪽을 내밀어 떨리는 손으로 감사의 어머니에게 건네주었다. 얼레비 반쪽을 건네받은 감사의 어머니는 눈동자가 흔들리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에서 나머지 반쪽을 꺼내 맞추어 보고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노선비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하려는 듯 물었다. 선비님, 선비님께서 제 낭군님이 맞다면 선비님만이 아는 저만의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듣고 최선비 역시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으며 지난 날을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겸연쩍은 듯이 말했다. 어허, 실은 아내의 몸에 한눈에 띄는 콩알만한 검은 사마귀가 있는데 그것이 은밀한 곳에 있어서 꼭 귀한 아들을 얻을 것이라며 여러 차례 농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감사의 어머니는 드리워진 발을 제치며 노선비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으며 아들에게 말했다. 얘야, 이분이 네 아버지임에 틀림없구나. 이어서 감사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고 실로 40년 만에 재회한 세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최선비는 더 이상 내 운명이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으며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이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재회한 이야기는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는데 많은 이들이 나라의 힘이 약해 오랑캐에게 유린당한 그때를 통탄했으며 그리움과 인고의 시간을 보냈을 최선비 가족의 사연을 안타까워하고 40년 만의 재해를 축하해 주었다. 또한 이 사연을 들은 임금 역시 눈물을 흘렸으며 최선비에게 가선대부의 붕괴와 재물을 주어 위로하였다. 그 후로 최선비 내에는 못다한 부부의 정을 나누며 100년 해로했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